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같은 곳 가시면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의뢰인이 한 아이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려고 해서 잡아주었던 거고 명백히 선의로 한 행동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의뢰인이 한 아이의 몸 일부에 닿게 되었고 그 부모님께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걸 13세 미만 아동의 등재추행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세요, 문희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좀 무거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범죄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죄 판결 받은 사안인데 그게 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게 됐고요. 여러분께서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떨까요? 아동 강제추행 사건인데 증거는 없고 오로지 피해 아동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만 남아있다면 여러분께서 만약 배심원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시작부터 쉽지 않은 질문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드릴 국민참여재판 사건입니다. 제가 총괄 대표님과 함께 진행했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었거든요. 법정 분위기도 굉장히 무거웠고 검사님, 판사님 전부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씩 검토해보니까 의뢰인께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은 사건 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같은 곳 가시면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의뢰인이 한 아이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려고 해서 잡아주었던 거고 명백히 선의로 한 행동이었죠. 아이들 많은 곳 가보시면 정신없잖아요.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쫓아다니면서 챙기느라 바쁘고 그런 장소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의뢰인이 한 아이의 몸 일부에 닿게 되었고 그 부모님께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걸 13세 미만 아동의 등재추행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아동 관련 성범죄는 처벌이 정말 엄격하거든요. 아이가 동의했다 안 했다? 이건 현실적으로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기만 해도 바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일반 성인 대상 추행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이는 상황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저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특별법이 규정되어 있고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건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저희한테 계속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위험해 보였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잡아주게 되었다. 성적인 의도 그런 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증거를 살펴보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의뢰인 편에 서서 증거를 분석했지만 되도록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야 우리 의뢰인께 유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장 CCTV를 보고 나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범죄라고 판단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성적인 목적을 갖고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기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CCTV 영상을 보니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위험한 상황들도 계속 발생하고 그 순간에 의뢰인이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니 우리 의뢰인께서 아이에게 손을 뻗어서 받쳐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와주려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정말 수도 없이 살펴보았습니다. 느리게도 재생해보고 각도별로도 다시 보고 근데 볼 때마다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다가 아니야 굳이 이렇게까지 만질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상만 봐서는 확실하게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신체 접촉이 있긴 있었죠. 아이 몸에 닿았던 위치도 좀 민감한 부위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성적인 목적이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조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흔히 검색하시다 보면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무슨 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이게 뻔한 정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리 해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이가 넘어지려는 걸 잡아준 건데 고소까지 당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나서겠어요? 사실 피해 아동이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때 자신의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아이 나이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 말도 서툴고 처음 조사받을 때는 어른이 자기를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를 만졌는지는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고 계속 그 제스처만 따라 하면서 아이가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았으니 저희도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이의 진술이 조금씩 계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A라고 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는 B라고 하고, 물론 어린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기억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 재판에서는 아무리 I라고 해도 그 아이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신빙성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판단을 받아보는 거죠. 저희가 단순히 이 아이를 의심한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면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가 당시에 아팠다고 했는지 무서웠다고 했는지, 이런 아이가 느끼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아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지 아니면 단순히 놀란 것뿐인지. 피해 아동의 진술은 단 한마디라고 해도 판결 결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했던 게 있었는데 바로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어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봤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목격자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분들 진술도 조금 애매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별일 아니다 라고도 하셨고, 어떤 분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도 하셨고,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이럴 때 변호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목격자분들에게 하나씩 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정확히 어떤 걸 보셨는지, 그때 목격자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을 했는데요. 목격자분의 한 분이 상황을 정말 자세히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얘기로는 아이가 정말 넘어질 뻔했고 그 순간에 의뢰인이 손을 뻗어서 아이가 넘어지는 걸 막아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단순히 뭔가 이상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목격자께서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발을 헛디뎠고 그때 피고인이 재빨리 잡아줬다. 여기서 검찰과 저희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아이를 도와주려는 상황을 가장해서 추행을 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저희는 당시 상황을 봐야 된다, 피고인의 의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한 다툼이었습니다. 검사님은 아이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왜 하필 그 부위를 접촉했느냐라고 주장을 했고, 저희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디를 접촉하는지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넘어질 때 어디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시간은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손이 먼저 나가는 거고, 특히 아이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손을 뻗으면 자연스럽게 민감한 부위에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 아이 반응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정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아이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크게 놀랐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CCTV를 살펴보니 아이의 반응은 평상시 반응과 별다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의뢰인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나쁜 목적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더 신체 접촉을 시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인들의 눈을 피해서 황급히 자리를 떴을 수도 있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하고도 놀아줬고, 만약에 본인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심원들의 표정을 살펴보니까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이 부분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만졌다 안 만졌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의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고요. 배심원분들께 저희가 설명드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비슷한 상황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위험할 때 반사적으로 아이를 잡아주는 게 범죄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13세 미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의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도와주려는 선한 의도에서 벌어진 행동이었죠. 물론 결과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배심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주장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걸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있었는데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면 굉장히 억울하신 상황일 거예요. 보통은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본능적인 방어 심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례는 너무 억울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단지 벌어진 행위만 보는 게 아니고 의도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냐,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항상 생각 드는 게 있습니다. 성범죄는 정말 심각한 범죄고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벌이 중한 만큼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파악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증거와 피고인의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동일한 사안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개의 사안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피고인을 무죄 판결을 받도록 역할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거는 아동 강제추행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처벌 수위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만약 의뢰인께서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으면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가 되면 법정에서 판결 선고하는 순간 바로 구속이 집행이 됩니다. 옆에 이제 교도관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법정에서 바로 끌려가서 구치소나 교도소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고 사회랑도 단절이 되는 거고 일상생활 당연히 영위할 수 없고 가족들 직장 문제 해결 못하고 구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99% 정도는 구속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걱정이었고 이제 가정이 있고 직업이 있고 하신 분들인데 일단 처벌이 제일 중하다는 게 가장 걱정이 됐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고 향후에 이제 취업 제한 기간이 끝나고 취업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범죄 이력을 이제 확인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근무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게 다른 죄들하고 좀 큰 차이입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 오신 의뢰인들께서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사실 은밀한 신체 접촉이라는 건 뭐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 단둘이 있는 공간, 실내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CTV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검찰, 법원 전부 다 당사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하고 가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는데 두 사람의 말이 다르면 결국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지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땐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시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변호사 선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아닌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변호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굳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느냐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이것 또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처음 진술을 하시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사를 한 차례만 할지 두 차례, 세 차례 할지 이건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진술하신 내용이 이 사람의 말이 믿을 만한지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향후에 다른 입장으로 진술을 하시더라도 왜 저번이랑 말이 달라졌지? 이 사람 말은 믿음이 안 가는데?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제 재판까지 받으시게 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거나 노력을 하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에서도 내 진술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처음부터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긴데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한 차례로 재판이 끝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우선 이제 검찰에서 왜 이 사람을 어떤 죄로 기소를 했는지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재판이 열리면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피고인은 어떻게 항변을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절차가 하루에 다 끝이 납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지금 말씀드린 피고인의 입장, 검찰의 입장 어떤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판결 선고까지 다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유죄, 무죄 판단을 해야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재판이 끝나고 또 기다려야 돼요.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밤을 새기도 하고 하루를 다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저희가 재판을 다 마치고 나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속 대기를 했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의뢰인께서는 당일에 구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딱
선고되고 나서 저희랑 의뢰인이랑 같이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형사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절차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국민참여재판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잘 준비를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사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증거 하나, 증언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법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법이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문제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사건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 법적인 문제로 고민이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분들의 이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그리고 의뢰인들께는 친근하게, 저희가 늘 지키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